셧다운에 대해서 좀 보면 셧다운이라는 건 이제 퓨전이 일어나고 있는 원자로를 우리가 종료를 시키는 거죠. 셧다운 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연료를 재장전하기 위해서 이제 할 수도 있고 또는 어, 일본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자연 재해가 발생해도 셧다운을 시킬 수도 있죠. 뭐 지진이 난다거나 쓰나미가 발생한다거나 할 때도 셧다운을 시켜야 될 수도 있고요. 특히 이때는 이제 뭐 그런 것보다는 이제 냉전 시대니까 전쟁이 났을 때도 셧다운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뭐 폭격이 떨어지거나 하면 이제 셧다운을 시켜야 됩니다. 이런 셧다운을 시킬 때 문제가 퓨전을 이제 우리가 종료시키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제 중성자를 흡수할 수 있는 컨트롤러들을 다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꺼져요. 근데 그때 꺼지는 게 퓨전 반응만 끝나는 겁니다. 퓨전은 더 이상 이제 컨트롤러가 이렇게 쫙 내려와서 뉴트론 가는 거를 막아버리면 퓨전은 이제 안 일어나겠죠. 하지만 뭐가 문제냐면 이미 퓨전이 이제 발생해서 생긴 애들 있죠. 생성물들. 그 생성물들도 계속해서 베타 마이너스 디케이를 합니다. 한동안. 그러면 디케이를 하게 되면 열이 발생하겠죠. 그 디케이 hit이 생각보다는 커요. 그래서 그냥 정상 가동할 때도 6% 정도는 사실은 이 디케이 되는 hit에서 오는 거예요. 그냥 베타 마이너스 디케이를 하면서 발생하는 열에서도 꽤 많은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런 디케이 힛 같은 경우는 우리가 퓨전 반응을 종료시킨다고 해서 원자로 셧다운 시킨다고 해서 바로 안 나오는 게 아니죠. 그 디케이가 다 어느 정도 끝날 때까지 계속 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도 액티브하게 우리가 물을 계속 순환시켜서 쿨링을 시켜줘야 돼요. 자동차처럼 엔진 껐다고 바로 그냥 냉각수를 끄면 안 되고 엔진을 꺼도 냉각수는 한참 돌려줘야만 문제가 없는 겁니다. 어, 여기도 그 미국 앞에 사고처럼 디젤 제너레이터가 3개 있어요. 이제 백업용이죠. 전기가 공급이 안 될 경우를 이제 대비해서 디젤이 이제 제너레이터가 있고 얘의 역할은 디젤을 이용해서 펌프를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주로 쓰는 펌프는 전기에 연결이 되어 있겠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원자로가 만드는 전기를 써도 되고 또는 원자로가 셧다운 되는 상황에서는 바깥에서 전기가 올 거 아니에요. 그리드에 연결돼 있으니까 그냥 그 전기를 쓰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가정한 거는 뭔가 공습을 받아서 발전소도 이제 발전을 못하고 원자로도 셧다운 시켰을 때 그럼 전기가 정말 올 데가 없잖아요. 그때는 이제 이 디젤 제너레이터를 써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내연기관의 특성상 모터처럼 바로 이제 출력을 올리기 힘들죠. 그래서 한 1분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풀파워를 낼 때까지. 충분한 파워를 낼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이 점에서는 사실 전기가 좀 유리한 게 있죠. 아무튼 근데 이 시간 동안 결국은 냉각수가 잘 이제 순환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때는 실제로 이제 심각한 상황이 항상 불안불안한 상황이었잖아요. 뭐 이제 미국하고 이제 소련하고 항상 으르렁거리고 있으니까 만약 사고 났을 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1분 동안에 냉각수가 1분만 냉각수가 안 돌아도 충분히 가열될 수 있죠. 특히 RBNK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불안정해요. 냉각수가 흐르지 않으면 알아서 이제 BWR처럼 출력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출력이 더 상승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계속해서 악순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민감하죠. 그래서 가정한 거는 혹시 이제 셧다운을 시켜서 스팀이 거의 안 가더라도 스팀이 터바인 돌고 있죠. 스팀 터바인이 계속 돌고 있었기 때문에 얘도 질량도 있을 테고 그 간성으로 어느 정도는 돌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스팀을 이제 더 이상 안 보내서 그 스팀 때문에 터바인 돌진 않지만 이미 돌고 있던 이 모멘텀으로 인해서 한 1분 정도는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출력으로 충분히 우리 냉각수를 이렇게 돌려줄 수 있을까? 이제 실험을 한 거죠. 이 실험을 하다가 이 사고가 난 건데 그 실험 목적은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때 상황을 특히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실험할 거냐? 아예 원자로를 그렇다고 끄기에는 문제가 있는 게 그렇게 하면 실험 한 번밖에 못 하잖아요. 정말 원자로를 셧다운 시켜버리면 실험 딱 1회 하고 이제 끝나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앞에서 본 것처럼 원자로 한번 셧다운 시키면 한 이틀 못 켜잖아요. 뭐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셧다운 시키지는 않고 그냥 스팀만 차단을 하기로 합니다. 원자로는 가동은 되고 있대. 원자로는 이렇게 가동이 되고 있는데 스팀이 파이프를 통해서 가죠. 이 스팀만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팀 터바인에 못 가도록. 그럼 이 차단하게 되면 셧다운하고 비슷한 효과가 되겠죠. 근데 이걸 정상적인 파워를 내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무리가 가죠. 왜냐면 스팀도 계속 가서 응축돼서 물이 돼서 돌아야 되는데 이걸 그냥 갑자기 정상적인 파워를 내면서 차단하기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일반적으로 한 3200 정도 되는 원자로였는데 꽤 많이 줄이죠. 거의 한 7, 800이니까 4분의 1 정도로 조금 많이 줄인 다음에 파워를 줄인 다음에 이 실험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실험을 하는 거니까 이제 기록을 하겠죠. 뭐 여기서 나오는 전류가 간성으로 돌 때 나오는 전류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로 커런트 펌프를 얼마나 구동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디젤 제너레이터가 작동할 때까지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지 이걸 테스트를 이제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사고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좀 RBNK 특징을 좀 몇 개 볼 텐데 하나 있네요. 1부는 봤죠 이미.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N각수가 적게 들어갔을 때 BWR처럼 출력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얘는 오히려 출력이 늘어난다는 거였어요. 그 이유는 그래파이트를 이미 모더레이터 쓰고 있기 때문이죠. 물은 단지 없어지게 되면 흡수하는 방해권이 없어지는 셈이기 때문에 오히려 출력이 늘어나요. 그럼 스팀 공간이 더 많이 생기고 보이드가 더 많이 생기고 출력이 또 늘어나고 일단 그게 가장 중요한 RBNK 의 단점이자 특징 중에 하나고 또 다른 특징인데 뭐냐면 일반적으로 컨트롤 로드는 뉴트론을 흡수하는 목적이니까 흡수하는 물질로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알벤키는 특이하게도 이 컨트롤 로드 끝에 그래파이트 팁이 달려 있어요. 이 컨트롤 로드가 있으면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이 끝에다가 그래파이트가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파이트를. 뭐 물론 이유는 있겠죠. 그래파이트는 음, 좋은 모더레이터잖아요. 그 모더레이터 끝에 다 달아놓은 거예요. 자, 이걸 왜 달아놨냐면 자, 여기서 A하고 D번 상을 보면 D번은 이제 컨트롤러가 다 내려온 거예요. 충분히 다 내려와서 요즘 갈색으로 브라운으로 된 부분이 뉴트론을 흡수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 경우는 이제 정상적으로 뉴트론을 못 가게 막고 있죠. 그래서 이건 뭐 문제 없고요. 근데 컨트롤러가 올라왔을 때 그럼 컨트롤러가 있던 부분이 이제 비게 되면 사실 그 부분이 물로 가득 차 있겠죠. 근데 이게 사실 불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파이트가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은 이제 이미 그래파이트가 있어요. 모더레이터 역할을 하는 그래파이트 이미 장착되어 있는데 컨트롤러가 빠져나왔다고 해서 여기를 물로 채워 놓으면 쿨런트 역할을 할 약간의 물만 지나가면 되는데 쓸데없이 물이 사실 많은 셈이죠. BWR이나 PWR에서는 이제 모더레이터로 물을 쓰기 때문에 물이 모더레이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필요한 존재지만 이 경우는 사실은 쿨런트 역할 이해는 없기 때문에 굳이 많은 양의 물을 이렇게 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물이 많게 되면 오히려 뉴트론 개수만 많이 이제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컨트롤러가 다 올라갔을 때는 이 부분이 물로 가득 차지는 않고 상당 부분이 이렇게 그래파이트로 이제 바뀌게 컨트롤러 대신에 그래파이트가 위치하도록 해서 뉴트론이 무리해서 너무 많이 흡수되지 않도록 해줍니다. 뉴트론들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애초에 다른 이제 원자로에는 이런 그래파이트 팁이 달릴 이유가 없죠. 똑같이 그래파이트는 모더레이터 쓰는 이제 영국의 원자로들 생각해 보면 걔들은 이제 가스를 쿨런트로 쓰니까 뭐 저 부분이 이제 물이 아니라 가스로 가득 차 있고 어차피 가스는 뉴트론 흡수하는 역할은 거의 못 하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영국의 경우는 그때 저런 거 달아놓을 이유가 없고 그 다음에 BW하고 PWR은 물이 모더레이터 역할을 하는 애기 때문에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저렇게 해놓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런 RBNK 구동 방식상 뭐
충분히 이제 출현할 수 있는 이제 경우가 되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렇게 달아놨는데, 이렇게 달아놓고 정상적인 구동이 될 때는 지금 아래쪽에 뭐가 나와 있냐면 뉴트론 플럭스가 나와 있어요. 이런 세로 방향으로 뉴트론 플럭스가 거의 균일하게 이렇게 세팅을 해주겠죠. 원자로 내에서 레디얼 방향이랑 그다음 화이트 방향 둘 다 균일한 게 좋잖아요. 국부적으로 어떤 부분에 뉴트론 플럭스가 높일 필요가 없죠. 뉴트론 플럭스는 다른 말로는 바로 파워가 되는 거잖아요. 리액터 파워가 되는 거, 퓨전의 넘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균일한 게 좋아요. 그럼 균일하게 하려면 이제 컨트롤 라드의 위치, 여기는 그래파이트 팁의 위치 플러스 뉴트론을 계속 공급해 주잖아요. 뉴트론 소스로 계속 공급해 주죠. 그런 것도 제어해서 이 상황에서 이제 일부는 그냥 물로 차 있고 일부는 그래파이트 팁으로 이 차 있는 이 상황에서 뉴트론 플럭스가 이렇게 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문제가 없어요. 잘 작동하는데 셧다운을 시키려고 얘를 내리는 순간에 이게 내려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위쪽은 이제 뉴트론 흡수하는 컨트롤 라드가 진짜 내려오게 되니까 흡수체가 내려오니까 뉴트론 플럭스가 확 줄어들겠죠. 이렇게 점점 줄어들어요. 처음에는 이만큼 있었다가 줄어들고 이렇게 더 줄어들죠. 뉴트론 못 지나가게 되는데 아래쪽은 이 상태에서 비교적 균일한 농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그래파이트 팁이 물을 밀어내면서 내려오게 되니까 뉴트론이 아까 전에 일부 흡수됐는데 이제 흡수되지 않고 지나가겠죠. 그래서 뉴트론 농도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일시적이지만 이 컨트롤러드가 내려가는 과정에서 뉴트론 플럭스가 아래쪽이 증가를 합니다. 위쪽은 문제가 없죠. 위쪽은 계속 줄기만 하는데 아래쪽은 리액터의 아래쪽은 순간적으로는 파워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D번으로 가게 되면 이제 뉴트론이 모든 높이에 대해서 다 이제 0이 되겠죠. 그래서 트랜지언트한 구간에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사실 크게 문제 없어요. 평상시는 출력이 저 정도로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출력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뭐 잠시 아래쪽 온도가 높아지긴 하나 그런 문제가 없고 그리고 뭐 한 번에 또 셧다운 안 시키면 되죠. 천천히 이제 내리얼 방향으로 셧다운 시키면 되니까 뭐 그냥 이런 어 약간의 문제긴 한데 문제점이 있는 것이지 뭐 정상 구동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고 때는 얘가 조금 안 좋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알벤키 두 가지만 이제 기억을 다시 해두고 이제 사고를 봅시다. 한 가지는 냉각수가 안 지나가게 되면 이제 파워가 올라가는데 그게 악순환을 일으킨다. 파워가 올라가서 냉각수가 더 줄어들고 스팀이 더 많아지고 또 파워가 올라오고 그런 이제 불안정한 구동 방식이고 또 한 가지는 컨트롤 라드 끝에 이러한 이제 그래파이트 팁이 달려 있다는 거를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외운다기보다는 원리를 이해하면 다 연결은 되죠. 이렇게 설계를 할 수밖에 없죠. 자, 다시 이제 사고로 돌아가서 여기 보면 파워를 이제 일반적인 3200메가와트에서 한 4분의 1 정도로 줄이기로 이제 했기 때문에 점점 이제 줄여 나가요. 근데 이거 한 번에 줄이기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앞에서 봤던 제논이 있기 때문에 제논 생각하면 우리가 반으로 줄인다고 반으로 줄이고 뭐 4분의 1을 줄이면 오히려 제어가 잘 안 돼요. 제논의 농도를 예측을 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점차 줄입니다. 점진적으로. 조금씩 줄이면서 이제 어, 4분의 1로 줄여 나가는데 일단은 새벽이죠. 이 새벽 시간에 한 반 정도까지 줄였어요, 파워를. 그럼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일단 파워는 반으로 줄였으니까 뉴트론은 이제 반만 이제 돌아다닌다는 얘기인데 사실 안정화된 상태라고 볼 수는 없죠. 앞에 잠시 봅시다. 우리가 안정화된 상태라고 하려면 여기서 얘가 지금 반으로 줄인 거잖아요. 반으로 줄이고 난 뒤에 실제로 파워가 반이 나오더라도 여기 제논 농도까지 안정화돼야 정말 얘가 최종적으로 안정화된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은 지금 보면 이거 뭐 예시긴 하지만 거의 한 30시간 이상 걸리죠.
꽤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50% 정도 파워를 변경시켰을 때는 하루 이틀 정도는 겉으로 봤을 때는 안정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제논 농도는 여전히 안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정한 이제 모습을 보일 수 있죠.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인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줄여놓고 이제 계속 점진적으로 줄이려고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 실험할 사람들은 이미 다 그 교육을 마쳤겠죠. 어떻게 할 거다. 그 다음에 대응 방안, 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 방안도 이제 다 숙지를 하고 실험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어 이때 체르노빌도 아마 시일 거예요. 네. 여기 시에서 연락이 와요. 그때 아마 전력 수요가 많이 필요했었나 봐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아마 그 다음날 아침에 본격적으로 실험이 들어가는 거였을 텐데 오늘 곤란하다. 저기 그 실험 하루만 연기해달라고 한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우리도 저기 여름에 피크 시간 때 되면 전력이 모자라고 뭐 그러잖아요. 뭐 이때는 뭐 계절까지는 제가 기억 못 하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전력 수요 때문에 이 실험을 일단 미뤄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알았다. 하고 이제 그날 이제 실험 안 하고 근데 파워는 일단 다시 높이진 않고 그냥 줄여놓은 상태로 어차피 줄일 거니까 예, 그날 저녁에 다시 이제 실험을 해요. 실험 다시 이제 재개를 한 겁니다. 근데 이때 일단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원래 계획은 그날 실험을 할 것으로 이제 계획을 해서 제논 농도 같은 것도 다 계산해서 어느 정도 타임테이블 잘 짜놨겠죠.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50%만 줄여놓은 상태에서 오랫동안 구동이 됐던 거예요. 그럼 제논 농도부터 사실 다시 다 계산을 해야 되죠. 이 상승 자체가 사실 바람직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제논이 생각보다 지금 많이 쌓여 있는 상태예요. 50%를 줄이고 한 20시간 정도 지났으니까 제논이 보통 때 100%로 파워로 구동하던 때보다 제논이 더 많은 상태로 일단 일시적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그 상태에서 파워를 줄여요. 음. 그래서 이제 점점 줄여나가는데 이게 사실 또 하나 문제는 있죠. 예, 작업자도 교대가 됐어요. 원래 실험하기로 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그 다음날 이제 백업으로 있던 사람들이 이제 실험에 투입됐죠. 그것도 사실 좀 문제예요. 아무튼 그래서 줄여나가는데 그래서 목표인 한 700메가와트까지 줄였어요. 그리고 쭉 가면 좋은데 요 문제 때문에 여기서는 뭐 잠시 늘어난 거지만 이렇게 더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가 예측이 안 된 상태에서 줄이다 보니까 얘들이 30메가와트로 쫙 곤두박질 쳐요. 예상보다 제논이 많았다는 얘기겠죠. 여기서 사실은 여러 가지 설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뭐 여기서 이거 실험하던 사람들이 다 거의 다 죽었기 때문에 뭐 조작을 잘못했다는 설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135 제논 농도 때문에 파가 줄었다는 이제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록은 돼 있지만 정말 그 실험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지금 뭐 인터뷰를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근데 일단은 그 설 중에 하나인 요 135 제논을 좀 따라가 볼 거고요. 그 135 제논 때문에 파워가 줄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사실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끄면 되는데 그냥 놔두면 꺼지겠죠. 놔두면 제논이 많아서 뉴트론들이 줄어드는 거니까 꺼지는데 여기서 만약 파워를 높이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끄고 싶지 않아요. 끄면 이제 한 이틀 못 켤 거 아니에요. 예, 끄면 많이 혼나겠죠. 그래서 끄지 않고 다시 얘를 파워로 올리려면 그럼 컨트롤러드를 올리면 되죠. 컨트롤러드 일부가 이제 당연히 계속 일부는 계속 들어가 있는데 그 컨트롤러드를 올려서 뭘 바꾸는 걸까요? 그러면 앞에서 우리 봤던 개수를 바꾸는 거죠. 개수 스펠링 까먹었어. 잠시만요. 그죠? K 값이죠. 이 K 값을 올리는 거예요. K 값을 올려서 뉴트론 개수를 늘리려고 합니다. 이게 만약 BWR이면 이제 냉각수를 늘려도 되는데 이건 BWR은 아니니까 뭐 냉각수 양으로 그걸 조절하는 건 아니고요. K 값을 올리기 위해서 컨트롤러들을 이제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뉴트론들이 더 많이 지나갈 거 아니에요. 일단 올려요. 뭐 그랬더니 이제 뉴트론들이 아까 전보다는 더 많이 돌아다니면서 어느 정도 회복은 해요. 한 200 정도까지. 그런데 이 상을 잘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정상적으로 한참 이제 200메가와트로 계속 구동되는 상황과는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200메가와트의 적절한 제논의 농도가
있겠죠. 안정화됐을 때 제논의 농도가 있는데 이때는 일시적으로 제논의 농도가 200메가트대일 때보다 훨씬 높은 농도로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메가트를 맞춰주려고 그만큼 뉴트론을 많이 농도를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생성되는 뉴트론도 많고 제논도 농도가 높은 거예요. 원래는 적절한 농도의 뉴트론과 적절한 농도의 제논이 있어야 되는데 제논은 어쩔 수 없이 지금 많이 생겼고 그 제논이 많은 상태에서도 파워를 내려다 보니까 뉴트론도 생성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 무슨 상황이냐면 이런 거예요. 어, 제논의 농도가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죠. 제논 농도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일정하게 뉴트론들을 계속 흡수하겠죠. 그리고 뉴트론도 일정하게 나오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일시적으로 제논의 농도가 높은 상태죠. 그래서 제논의 농도는 계속해서 높을 건 아니고 아마 이렇게 줄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과도하게 뉴트론을 많이 이제 내보내다 보면 제논도 그만큼 더 빨리 줄겠죠. 그래서 뉴트론 농도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나 이 제논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이 순간, 뉴트론을 흡수해서 줄어드는 순간에 뉴트론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제어가 이미 힘든 상황에 가버린 거예요. 여기서는 언뜻 이 순간에는 200메가와트로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안정화된 게 아니죠.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파워가 치솟을 거예요. 200메가와트에 적절한 200메가와트에 필요한 K 값을 맞춰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200메가와트에 필요한 K 값이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 높은 제논 농도를 어떻게 이겨내려고 K 값을 인위적으로 높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건 이미 사실 이 상황부터는 어, 좋지 않은 상황이죠. 컨트롤하기 힘든 상황이 왔어요. 근데 이제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냥 안정화된대 이래가지고 실험도 시작해요. 네, 실험도 시작을 하는데 근데 실험 결과가 사실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터빈이 생각보다는 빨리 이제 속도가 줄었고 그래서 파워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쿨링 펌프가 이제 파워가 느리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RBNK니까 파워가 다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파워는 이제 터빈의 파워예요. 터빈의 파워는 스팀을 차단했으니까 줄어들고 있는데 냉각수가 안 가게 되면 리액터 안에 있는 그 퓨전은 더 활발하게 일어나죠. 거기서 생기는 파워는 늘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보이드가 많이 생기겠죠. 스팀이 차지하고 있는 이 스팀 보이드가 늘어나니까 그렇게 되면 뉴트론 흡수하는 물이 줄어들어서 파워가 더 올라가고 보이드 더 생기고 여기 악순환이 일어나서 파워가 막 올라갑니다. 근데 파워가 막 올라간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뉴트론이 많이 돌아다닌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쌓여있던 제논도 다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많이 이제 제논이 쌓여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뉴트론이 많이 억제가 되고 파워도 억제가 되고 있었는데 이 과정을 겪으면서 그 이제 제논들은 이제 싹 사라져 버리겠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뉴트론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파워가 확 치솟는 거예요. 원래 3000메가와트 정도 내야 되는 건데 아까 전에 한 200에서 갑자기 막 3000 넘어서까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은 다시 컨트롤러를 내리는 거죠. K값 줄여야 되니까. 음, 줄여야 되니까 컨트롤러를 다 넣어요. 네, 이머전시 셧다운 눌려서 이때는 이미 이제 포기한 거죠. 이 경우는 위험하잖아요. 아까 전에는 사실 판단할 수 있죠. 이 경우는 어, 파워가 내려갔을 때는 그냥 놔둘 수도 있어요. 그냥 놔두면 그냥 셧다운 꺼지는 거죠. 근데 여기 이때는 선택을 다시 살리려고 이제 컨트롤러도 올렸던 거고요. 여긴 약간 선택의 문제였고 여긴 선택의 여지는 없어요. 지금 파워가 치솟고 있으니까 뭐 컨트롤러 다 내려야죠. 네, 계속 올라가면 안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이제 역할을 하냐면 이 컨트롤러가 끝에 그래파이트 팁이 달려있다고 그랬잖아요. 정상적인 출력 상황보다 파워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컨트롤러들을 내리면서 리액터의 아래쪽 있죠. 그리고 컨트롤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아래쪽이 온도가 국부적으로 올라가면서 여기가 파괴돼요. 걸려버리죠, 그냥. 원래는 컨트롤러가 쭉 내려가야 되는데 라드가 쭉 내려가면서 이제 그 비어있는 파이프 간을 막아야 되죠. 그런데 끝에 이제 있던 그래파이트 때문에 리액터 아래쪽의 온도가 국부적으로 올라가면서 파괴됩니다. 그래서 얘들이 걸려버려요. 여기 있군요. 그래서 컨트롤러드가 그냥 우리 뭐 종이 걸리듯이 걸려버려가지고
그냥 기계적으로 걸린 거예요. 그래서 못 내려가고 이제 셧다운도 제대로 안 되죠. 이제 망한 거죠. 그래서 뭐 이때부터 할 수 있는 건 없죠. 컨트롤러드가 유일한 여기서는 파워 제어의 방법인데 컨트롤러드도 뭐 다 걸려버리고 그래서 원래는 300메가와트 정도 3000메가와트 그 원자로인데 뭐 30기가와트 그냥 10배 넘겨버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온도가 이제 올라가겠죠. 그래서 원래는 그 지르코늄 간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 우라늄 옥사이드 있죠. 이런 얘들 다 놓고 지르코늄 간도 다 놓고 해서 얘들도 뭉쳐지고 해서 다 그냥 폭발합니다. 폭발하면서 그럼 지르코늄하고 또 물하고 천도만 돼도 반응해요. 반응해서 수소도 만들고 그래서 수소 폭발하고 그래서 뭐 다 폭발하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왼쪽처럼 그냥 다 폭발한 거예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는 사실 예견된 일이었고 일부는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죠. 뭐 이때 이랬으면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좀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얘는 이제 체르노빌 원자로는 아니고 일반적인 RBNK의 모습입니다. 위에서 보면 이렇게 있고 위에 수많은 이제 어셈블리들이 장착이 돼 있죠. 컨트롤러도 돼 있고. 아무튼 방금 상황 때문에 뭐 다 녹아버리고 그럼 우라늄끼리 다 뭉쳐버리겠죠. 뭉쳐져서 녹아내리고 뭐 그런 상태가 됩니다. 폭발도 하고. 그래서 얘가 그냥 이렇게 푹 주저앉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방사물질이 다 밖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땅으로도 가고. 예. 그래서 거의 유럽 전역을 다 덮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소련에서는 뭐 아무 일 없다고 했는데 모를 수가 없죠. 전 세계적으로 이건. 그래서 결국은 시인을 하고 어, 유럽에는 뭐 되게 광범위한 피해를 입히고 일본은 우리나라까지도 날라왔어요. 우리나라까지도 낙진이 날라와서 뭐 지금도 뭐 그래요. 이때 이제 태어난 사람들이 갑상선암이 많은 이유가 뭐 이것 때문이라는 말도 있고 검사가 늘어나서라는 말도 있는데 이것도 아무튼 하나 이유로 필 정도로 여파도 엄청 났어요. 워낙 폭발이 컸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문제는 이제 그 폭발 이제 일어나서 어, 원자로가 파괴된 게 문제는 원자로가 파괴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더 안 좋은 시나리오가 더 있습니다. 일단 안 좋은 시나리오는 가열이 돼서 2000도 넘어가서 지르코늄간 녹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라늄 옥사이드 뭉쳐져서 한 덩어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사실 걱정하는 게 이렇게 되면 크리티컬 매스 이상으로 가버릴 테니까 폭탄처럼 터지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 폭탄은 이 정도 순도로는 만들 수 없어요. 폭탄 정도의 이제 우리 원자력 폭탄 정도의 위력을 내려면 훨씬 더 정제를 많이 해서 농축 우라늄 농도를 아주 많이 올려야 돼요. 근데 원자로에서 사용하는 우라늄은 농축 우라늄이라고 할지라도 폭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퍼센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퓨전 반응은 물론 일어납니다. 연쇄 반응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렇게 원자력 폭탄처럼 이제 터지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퓨전 반응이 또 막 일어나죠. 일어나고 근데 여전히 그게 끝나더라도 디케이 hit이 있죠. 그래서 그 열 때문에 계속 수천대로 가열된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러면 일단 원자로는 녹이겠죠. 녹여서 나오고 그다음 밑에 콘크리트가 두껍게 있어요. 거기에 멈출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마저 이제 뚫고 내려가서 이제 지하수로 가면 이제 정말 큰일 나는 거죠. 요게 이제 최악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원자로 사고가 나면 일단 하는 일은 뭐냐면 어, 확인을 하는 거죠. 얘가 뚫렸나 안 뚫렸나. 베슬이 뚫렸나 안 뚫렸나 보고 뚫렸으면 밑에 콘크리트 그 방호벽이 뚫렸나 안 뚫렸나 이제 이게 뚫리냐 안 뚫리냐에 따라서 이제 대처 방안이 많이 다르고 이게 안 뚫리게 하려고 이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체르노빌 때는 여기 내륙이니까 이제 이거 냉각하려고 이제 많은 희생을 사람들 많이 이제 투입해서 어쨌든 냉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다행히는 이 5번 사고까지는 가지는 않았어요. 4번에서 일단 끝났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5번까지 갔으면 지하수까지 갔으면 훨씬 더 넓게 퍼질 텐데 4번에서 일단 끝났고요. 어,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뒤에 소개를 하겠지만 여전히 아직 이 이슈가 있고 특히 발생했던 그 당시에는
일본에서는 바닷물로 이걸 시켰어요. 왜냐면 바닷물이 일단 바로 옆에 있으니까. 바닷물을 이제 시키고, 그걸 초반에 특히 많이 내보내서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많이 지탄을 받았죠. 그 오염수란 게 이런 거예요. 이거를 시키려고 얘가 이 콘크리트 벽을 뚫고 내려가지 않도록 얘를 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바닷물을 쓴 거예요. 아무튼 사고 났을 땐 이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음. 그래서 이걸 봤더니 처음에는 이제 처음에는 관찰도 못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들어가면 죽고 그다음 로봇이 가면 다 파괴되니까. 그래서 이제 일정 시간 정도 지난 후에 이제 로봇을 투입해서 봤더니 다행히 이제 여기 밑에 콘크리트는 뚫지 못하고 이렇게 나온 채로 이게 다 우라늄 옥사이드나 이제 그런 물질들이 섞여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굳어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부분인데 이제는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제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정도로는 이제 어, 비폭량이 줄었죠. 그 방사물질은 줄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당연히 있죠. 음, 그래서 뭐 이런 거 그냥 이제 코끼리 발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렇게 부르는데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되면 그나마 이제 4번 단계에서 끝난 겁니다. 4번 단계에서 안 끝났으면 이제 여기 구멍 뚫려 있겠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 있고. 예. 그래서 체르노빌은 이 정도에서 이제 끝났고 여기서 보면 사실은 어, 이때 처음에 계산을 잘 하던지 아니면 다시 했어야 됐죠. 예, 요 부분도 문제가 있었어요. 하루 지연하는 것 자체가 일단 문제였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해서 파워가 줄었으면 어, 그냥 그대로 끄던지 아니면 다시 살렸더라도 이거 다시 안정화되는 데까지 한참 시간을 시간 투자를 했어야 됐죠. 한 이틀 정도 더 보고 안정화시킨 다음에 다시 실험했어야 되는데 불안한 상태에서 실험을 해버린 것도 문제예요. 그 다음에 사실 그 다음부터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뭐 이거 밑에 컨트롤러드 내려가면서 하는 건 처음에 설계가 잘못된 거니까 지금은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이 사고 이후로는 컨트롤러드 끝에 이제 그래파이트 팁 달린 것도 좀 바뀌었는데 뭐이 이후로는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 부분까지는 단계마다 저러지 않았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BWR이라도 이거보다는 상황이 좀 나았을 겁니다. 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결국 이제 사고는 났고 뭐 아직까지 알벤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많이 개선했겠죠. 방법들을 이렇게 됐고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이제 후쿠시마 사고 이거 보면 얘는 이제 바닷가에 있어요. 일본은 이제 바다가 워낙 많으니까 많이 접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내륙에 지을 이유가 없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원자로도 다 바닷가에 있어요. 냉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닷가에 있는 게 당연히 이제 편하고 여기는 6개의 BWR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BWR 이런 거 이제 구별을 잘 할 수 있죠. 음, BWR 6개가 있는데 6개 다 가동 중은 아니었고 3개는 가동 중, 3개는 이제 연료를 이제 교환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보면 연료 교환한다고 안전할까요? 근데 저것도 안전하지 않아요. 저 때도 냉각은 시켜주고 있어야 돼요. 네. 연료 교환전까지 가동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디케이 hit은 꽤 있어요. 그래서 빼는 다음에도 한참 동안 시켜줘야 되거든요. 이때도 냉각수는 필요해요. 4월 6번도 지금 중지 셧다운 됐다고 해서 안전한 상태는 아닙니다. 여전히 냉각수는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에요. 음, 여기 뭐 방파제 있고, 여기 뭐 바로 태평양이겠죠. 자, 근데 이 사고는 벌써 이게 한 10년이 지났네요. 대지진이 아니죠. 그 쓰나미 사건하고 그냥 연계돼 있는 거죠. 그 사고가 일어나고, 그건 이제 자연재해죠. 어쩔 수 없이 일어난 거고, 그러면서 이제 쓰나미 발생을 하니까, 어, 여기는 이제 전체적인 거, 여기 지나갈게요. 여기서 이제 쓰나미 발생하고 바로 셧다운 시켜요. 여기 보면 쓰나미가 발생을 하니까 지진이 이제 감지되니까 1, 2, 3호기 가동하던 것들도 바로 컨트롤러드 다 내려서 셧다운 시킵니다. 잘 종료됐어요. 그럼 1, 2, 3, 4, 6까지 다 어쨌든 퓨전 반응은 종료를 시킨 상태죠. 하지만 냉각수는 계속 이제 디케이 hit을 제거하기 위해서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디젤 발전기 역시 여기도 있고 비상용 디젤 발전기 켜서 그걸로 이제 쿠런트 시스템을 돌려요. 여기까지는 사실 이제 완벽하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는 이제 워낙 그 쓰나미 높이가 높기도 했고
그 높이에 비해서는 이제 디젤 발전기가 있는 위치가 산속에 지을 수는 없으니까 낮다 보니까 침수돼 버렸어요. 그래서 꺼지고 역시 얘도 냉각수가 안 가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결국은 냉각수죠. 그래서 초반에는 뭐 잘 됐으나 이제 디젤 발전기 침수로 인해서 쿠런트 어트가 안 돌면서 냉각수가 돌지 않으면서 얘도 체르노빌 비슷하게 사고 발생합니다. 체르노빌보다는 이제 폭발의 강도는 훨씬 약하죠. BWR이라는 문제도 있고 BWR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셧다운은 일단 다 시킨 상태였기 때문에 어, 체르노빌급은 아니었으나 얘도 어쨌든 거의 다 이제 폭발했어요. 4, 5, 6기 중에서도 폭발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습은 비슷하죠. 이렇게 이제 폭발하게 되고 얘는 지나갈게요. 그래서 이 이후에는 이제 얘들이 하는 일이 결국 아까 전에 봤던 콘크리트 밑으로 뚫고 가지 않도록 시키기 위해서 바닷물을 엄청 많이 써요. 바닷물. 그래서 초반에는 뭐 환경 오염을 걱정할 때가 아니니까 일단 거의 방류가 됐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많이 많았죠. 거의 해양생물들도 돌연변이도 많이 생기고 방류됐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신 차린 이후에는 그렇게 하면 이제 당연히 안 되니까 어, 이런 식으로 그런 냉각했던 그 바닷물들을 모아두고는 있어요. 근데 이거 뭐 근데 무한정을 늘릴 수는 없으니까 이걸 이제 방류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우리나라도 반대하고 특히 우리나라 이제 반대할 만하죠. 바로 옆이니까 태평양 국가들 반대하고. 근데 이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거 아직도 못 버리고 있고 지금도 아직 그런 물들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좀 쌓여 있고 뭐 일부 또 몰래 버리기도 해가지고 아무튼 아직 끝나지 않은 지금 21년 10월 17일이니까 저번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끝나지 않은 사고긴 해요. 그래서 사고는 진작에 났으나 이런 이제 오염 물질 때문에 체르노빌도 비슷합니다. 해결되는데 한참 이제 완벽하게 해결되는 데는 한참 걸립니다. 네. 자, 이런 거 보면 이제 결국은 냉각수가 문제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러면 안전하게 원자로를 짓는다면 저 냉각수가 안 돌 때도 냉각수가 없는 상황에서도 뭔가 저런 큰 사고가 나지 않게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새로 이제 개발하는 원자로는 그런 이제 원자로들도 있어요. 저런 문제로 인해서 냉각수가 설령 돌지 않더라도 냉각수가 없더라도 사고 나지 않게 큰 사고 물론 이제 파괴는 되겠지만 큰 사고 나지 않게 하는 그런 개발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을 하고 나면 애들이 이제 폐기물이 생기죠. 폐기물이라는 거는 결국은 우라늄 옥사이드 안에 있는 물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퓨어러드 안에 처음에는 연료로 썼던 물질이 나중에는 사실 이제 폐기물이 되는 거예요. 기름처럼 타서 다 공기중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얘들은 그대로 남아있죠. 열만 에너지만 물로 전달한 것이지 뉴트론이나 프로톤 뭐 이런 애들이 어디를 밖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걔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물질들은 사실 그대로 있어요. 그럼 그런 물질들에는 어떤 게 있냐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퓨전 프로덕트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퓨전을 하고 난 뒤에 나온 애들 있죠. 퓨전 애가 236g이 됐다가 두 개로 쪼개지잖아요. 그럼 얘들이 또 계속 베타마이트 디케이 하겠죠. 이런 애들 좀 매스 넘버가 작겠죠. 100 뭐 보다 좀 크거나 100보다 좀 작거나 109인 이런 애들을 이제 우리 퓨전 프로덕트라고 그래요. 그리고 베타마이트 디케이에서 작아진 애들 포함해서 이런 애들이 있고 또 상당수는 뭐냐면 액티나이드라는 것은 이제 매스 넘버가 아마 120은 넘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같이 매스 넘버 이 큰 애들이 여전히 있어요. 235 우라늄은 좀 적겠죠. 왜냐하면 얘가 부족해서 꺼냈을 테니까 얘는 좀 많이 썼을 테고요. 236 우라늄도 있고 239 플루토늄도 있고 대부분은 여전히 238 우라늄이에요. 이런 애들도 여전히 폐 연료봉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폐기물이 되는 거죠. 저 어떻게 우리 처리를 해야 되죠. 230 우라늄의 양이 부족하니까 연료로 쓰기는 부적합하고 이제 어떤 처리를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두 개인데 좀 다른 분류로 나눠보면 반감기로도 나눌 수 있어요.
관광기가 아주 짧은 애들, 뭐 수초에서 뭐 수일밖에 안 되는 애도 있고 수십 년인 애들도 있고 수백 년인 애들도 있겠죠. 적당한 애매한 애들. 그 다음에 우라늄처럼 뭐 10의 구승연처럼 아주 긴 애들도 있어요.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어, 가장 까다로운 애들은 이 중간 애들이에요. 초반에 있는 애들은 잠시 보관하면 돼요. 뭐 몇 년, 뭐 10년 뭐 안쪽이면 그냥 10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걔들 디케이 해서 다른 물질로 안정화 물질로 바뀌었으니까 문제 없죠. 짧은 애들은 처음에만 보관만 잘하면 돼요. 뭐 그동안에만 우리가 근처에 안 가면 되는 거죠. 물속에 넣어놓고 그냥 아니면 격리시켜 놓고 조금 있으면 디케이 해서 다른 안전한 물질로 바뀔 테니까 괜찮아요. 아주 긴 물질들은 뭐 보관을 아주 해야 되긴 하지만 그렇게 방사선이 많이 나오진 않죠. 같은 양일 때 관광객 길기 때문에 천천히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방사선이 많이 나오진 않아서 뭐 얘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중간에 있는 애들은 관리 잘해야 되죠. 수십 년, 수백 년 이런 애들은 관광기가 비교적 짧기 때문에 꽤 많은 양의 방사선이 나와요. 그래서 어, 보관도 쉽지 않고 방사선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열도 많이 나겠죠. 열도 계속 나고 그런데 짧지 않아서 우리가 뭐 한 몇 년 보관해서 끝날 일도 아니라서 이게 되게 애매한 이제 폐기물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이 중간에 있는 얘들이 제일 까다로워요. 위쪽하고 좀 연결시켜 보면 액티나이드는 대부분이 여기 가 있어요. 매우 길어요, 반감기가. 그 반면에 이제 피전 프로덕트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죠. 그 피전 프로덕트 중에 좀 처리하기 곤란한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피전 프래그먼트는 결국 이제 수십 년 지나면 이제 거의 다 없어지고 액티나이드는 1000년 정도, 1000년에서 뭐 그 이상 이제 보관해야만 이제 되겠죠. 피전 프로덕트는 워낙 다양해서 프라펫도 다양해요. 뭐 짧은 것부터 좀 비교적 긴 것까지 이제 다양하고 여기는 이제 얼마나 어떤 퍼센트 나오는지 보여주고 있죠. 세슘 이런 애들이 꽤 많죠. 그래서 보통 특히 이제 이번 원자로 사고 났을 때도 세슘 농도 바다에서 이렇게 측정하고 하는 것도 얘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얘를 가지고 농도 추정을 하면 이제 얼마나 애들이 방류시켰는지 이런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세슘이 있네요.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여기서 이제 137 세슘이라는 거는 퓨전 프로덕트죠. 얘가 디케이를 하는데 그 디케이 프로세스를 써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힌트를 제가 주자면 베타마이스케이를 한다. 거의 대부분은 이제 베타마이스케이예요. 그래서 잘 모르면 그냥 이게 200 넘어가는 애들 아니면 이 정도 애들은 그냥 베타마이스케이 찍으면 거의 다 맞아요. 생각보다 베타 플러스 케이는 잘 안 일어나죠. 보면 거의 다 베타마이스케이예요. 자, 그럼 베타마이스케이가 일어나면 뉴트론이 프로톤 하나 바뀌는 거니까 여기에 세슘이 55죠. 원자 번호가. 그러면 프로톤 하나 늘어나면서 이 바륨으로 바뀌겠죠. 매스 넘버는 그대로일 테고. 그 다음에 전자 베타 마이스케니까 전자 나오는 거 이렇게 써주는데 요게 얘는 안 써도 돼요. 이렇게만 써줘도 돼요. 이제는 여러분 이건 뭐 충분히 쓰실 수 있죠. 바륨도 뭐 디케이를 더 한다면 이제 할 수도 있고 뭐 충분히 안정적일 수도 있고 그건 뭐 따로 찾아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어, 이번에 좀 비슷한 문제 있었죠. 디케이 레이스에 관한 문제. 137 세슘이 5 곱하기 11, 15승 디케이 초당 디케이를 한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얘가 초당 1000 DK로 줄어들려면 많이 줄죠. 얼마나 이제 기다려야 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조건에 이제 반감기 있어야 되겠죠. 137 세슘의 반감기는 30년이에요. 기본은 저 반감기는 초로 바꿔줘야 됩니다. 우리는 어차피 초로 계산할 거니까 다 세컨드로 바꿔줄 거고 쓰는 식은 여기 나와 있는 오른쪽에 있는 식이죠. 또는 NT에 가는 식을 외워서 미분한 다음에 이렇게 절대값 채줘도 돼요. 저 두 개를 쓸 거고 우선 람다, 이 디케이 컨스턴트 구하려면 반감기 알면 바로 구할 수 있죠. ln 2에 여기 30년을 세컨드로 바꿔서 초로 바꿔서 넣어주면 이렇게 람다가 나와요. 저거는 근데 저건 초로 바꾼 게 나아요. 왜냐하면 여기 위에도 이제 세컨드가 기준으로 돼 있으니까 여기서는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꼭 바꿔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일치만 시켜주면 사실 상관없어요.
여기가 1년당 디케이 개수가 나와 있으면 그냥 안 바꾸고 가는 게 맞습니다. 일단 일치는 시켜주면 되고요. 여기서는 그냥 저쪽에 초로 나와 있으니까 다 세컨드로 바꿔줄게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구해야 될 거는 람다는 구했죠. 하나만 더 구하면 돼요. 왜? 지금 현재 세슘의 개수를 구해야 되죠. 현재를 구하려면 이 식에서 우리가 현재를 바로 측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디케이 레이트를 가지고 구해내야 돼요. 추정해야 돼요. 그러면 이 식에 t가 0일 때를 생각해 보면 되죠. t에 0을 넣게 되면 왼쪽은 t가 0, 현재 시작점에서의 디케이 레이트니까 바로 얘가 되겠죠. 5 곱하기 10의 15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t에다 0을 넣으면 되니까 얘는 이제 1이 되겠죠. 그럼 바로 나와요. 이거밖에 없으니까 n0가 람다만 나눠주면 되죠. 5 곱하기 10의 15승에 방금 구한 람다만 나눠주면 이렇게 현재 원자 핵의 개수가 나옵니다. 네, 그럼 끝났죠. 그럼 문제가 얘가 1000이 될 때 시간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다시 이 식을 쓰는데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1000을 넣고 t에 대해서 풀면 되죠. 그러면 뭐 중간에 로그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데 뭐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서만 역순으로 잘 해주면 되죠. 여기 있는 값들 람다 알고 있고요. 엔젤도 방금 구했고 여기는 이제 우리 목표값이죠. 1000을 넣고 하면 초로 이제 세컨드 단위로 나오고 얘를 다시 우리가 예, 해 단위로 바꿔주면 이제 답이 됩니다. 이번에 풀었던 거랑 아예 뭐 똑같네요. 거의 뭐 유사하죠. 차이는 없어요. 이것도 디케이 레이트에 대한 문제니까. 자, 그래서 초반에는 피전 프로덕트가 이제 대부분의 방사선을 담당하고 있어요. 처음에 이제 폐 열분을 꺼내면 처음에는 나오는 대부분의 방사선 이제 물질은 방사선은 프로덕트에서 나오는 주로 이제 베타마이스키 하면서 나오는 방사선들이고요.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는 그때는 얘들은 이제 다 상당 부분 이제 디케이를 해서 이미 안정화된 물질로 바뀌어 있고 그때 이후에는 액티나이드들이 이제 또 분개를 합니다. 물론 얘들은 처음부터 분개를 하고 있었죠. 처음부터 분개를 하고 있었는데 이 정도 지분은 가지고 있겠죠. 티가 안 났던 거죠. 피전 프로덕트들이 내보낸 방사선이 너무 지금 여기가 로그 스케일이니까 커가지고 티가 났던 거지. 처음부터 이미 계속 얘들은 조금씩은 계속 디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얘들의 디케이 되는 게 도면트해지죠. 그래서 문제죠, 이것도. 이때보다 보관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아무튼 어딘가에 계속 묻어놔야 되니까 열은 별로 나진 않아요, 이 상태에서는. 액틴애들만 남을 때는 열은 안 나는데 보관을 계속 해줘야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발표가 있으니까 여기 플루토늄까지 보고 발표 들어봅시다. 플루토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플루토늄 이제 특히 핵무기의 대명사로 유명한데 얘는 238 우라늄, 우리가 좀 쓸모없다고 여기던 그 238 우라늄이 뉴트론을 캡처하면 얘는 피전 거의 안 일어나잖아요. 이제 그냥 N 감마 리액션이 일어나는 거죠. 뉴트론 캡처해서 239 우라늄이 되고 불안정해지지만 그거 그냥 다 감마 레이로 내보냅니다. 열로 그냥 내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 239 우라늄이 베타마이스티케이 2번 하면 얼마 안 걸리죠? 뭐 반감기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뭐 일주일 안에 다 바뀔 거예요, 거의. 플루토늄이 돼요. 그리고 당연히 이 레스 넘버 중요하죠. 같은 플루토늄이라도 다 다르기 때문에 239 플루토늄이 됩니다. 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기에서 말하는 그 플루토늄이에요. 일단 플루토늄이 되면 얘는 이제 반감기가 24,000년이니까 우리가 이제 보관을 할 수 있죠. 바로 다 이제 듣게 되지 않으니까. 특성을 한번 보면 235랑 비교를 해보면 어, 일단 퓨전을 일으킬 확률이 더 크죠. 네, 일단 이게 좋고 특히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핵 무기로 쓴다고 그러면 결국 패스트 뉴트론일 거 아니에요. 체인 리액션이니까 여기서 보면 더 좋아요, 그렇죠? 두 배니까 여기서는 두 배까지는 아니었는데 여기는 두 배가 되니까 더 좋아요.
그래서 또 장점은 그러다 보니까 크리티컬 매스가 훨씬 더 작아요. 그래서 아마 우라늄이 50kg대였던 것 같은데 얘는 10kg대밖에 안 돼요. 20kg 좀 안 되나? 그래서 더 작은 양으로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죠. 그것도 장점이고 또 하나 장점은 235를 가지고 역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데 얘하고 두 개는 이제 섞여 있잖아요. 이 두 개를 추출하려면 한 1% 정도밖에 안 되는 밀도 차이 이용해서 어렵게 얘를 235로 농축시켜야 돼요. 하지만 플루토늄은 아예 다른 이제 물질이죠. 프로톤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우라늄 235를 238에서 이렇게 분리해내는 것보다 훨씬 더 쉬워요. 조금 더 난이도가 낮죠. 그래서 핵무기를 많이 씁니다. 음. 오케이. 뭐 그리고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 플루토늄 있죠. 얘가 꼭 끝까지 살아남아 있을까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사실 만들어지고 얘가 바로 또 마치 235 우라늄처럼 퓨전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235 우라늄을 가지고 발전한다고 하지만 238 우라늄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239 플루토늄이 되면 마치 얘처럼 똑같이 얘도 핵분열을 반영해요. 그래서 얘도 실제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원자로에서도 결국 일부 그냥 중간 과정에 들어가서 중간 과정에 있다 보니까 원자력 발전에 이용이 됩니다. 따로 우리가 이걸 만들진 않지만 이건 한번 혼자 보세요. 어렵지 않으니까 뭐 알파 디케이 하는 건데 이건 좀 쉽게 할 수 있죠. 여기서부터는 내일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공기 압축 저장 시스템이었나요? 거기 좀 생소한데 그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서 최상길 학생이 발표를 이제 해줄 거죠. 준비됐나요? 네. 예, 그러면 한번 발표를 들어봅시다.